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법에 이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도 통과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포함해 8개월 넘게 이어져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6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은 자율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범죄와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함께 법무부가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조직을 바꾼다는 건데 현재 굵직한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부서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총리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직한 이낙연 총리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가 현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수상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로 감독상과 각본상 등 무려 6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최고의 작품에 주어지는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 다음 달 시상식에서 수상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20여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매체를 운영한 것 등을 이유로 유족들이 사퇴를 요구해왔는데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개월 넘게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났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버스터 카드마저 내려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가운데 투표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두 가지 모두 이변 없이 가결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번이 맨 뒤로 순번이 밀렸던 유치원 3법도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0여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서부터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했던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한을 선포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4+1 협의체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역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거의 막바지에 와서 자기 할 일 하나 똑부러지게 해냈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기쁘게. 단식과 장외 집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하고도 결국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수의 폭주, 야만을 막을 수 없었다며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정국은 모두 끝났습니다. 20대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협력 관계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김대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합니다.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율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에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된 사건은 의도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통해서 가로채기가 가능했던 형태였죠. 수사 지휘권이 폐지됨으로써 전관 예우의 폐해라든가 검찰의 제19 감싸기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중 조사의 폐해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해소됐다고 하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90일 동안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한계를 뒀습니다.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와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검찰의 역할이나 수사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영장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화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게 되면 이걸 부인하고 동의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판 중심주의 어떤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인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작업도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한다는 건데요. 현재 굵직한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서부서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검찰 직접 수사 직제 수술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부 명칭을 없애고 세계청에만 남기기로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부패 사부도 폐지되고 특별공판부로 전환됩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3개 중 1개가 줄어듭니다. 외사부와 조세범죄 수사부 등 4개 전담 수사부서도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담 수사부가 설치된 서울 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비직제 수사기구인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됩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 검찰 직접 수사부서 13개를 조정해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는 공판부로 각각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돼 미제 민생 사건이 증가했다며 국민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형사공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하는 시점에 개편이 이뤄져 수사팀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의견 요청이 오는 대로 충실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 뒤 설 연휴 전에 검찰 후속 인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낙연 총리는 조만간 민주당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총선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후보 지명 2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명하면 정 후보자는 현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낙연 총리는 2년 7개월 최장수 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총리의 당 복귀를 선언합니다. 당분간 당의 고문 역할을 하며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이 총리가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로 출마 선언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적에 어떤 지역을 맡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험지 출마를 공언한 만큼 종로에서 전직 총리 출신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빅매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에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간판급 스타인 이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뛰며 수도권 선거를 지원하는 그림도 그려두고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공약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지역구 공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집권 후반기 첫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사회, 남북관계 등 분야별 정책 구상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지난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면서 참석한 기자들이 제약 없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YTN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정당의 이름은 기존 정당의 명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비례 뒤에 기존 정당명을 붙일 경우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현행 정당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낮에는 기온이 영상 2도로 올라서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영하 14.3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이 영하 5.4도, 대전은 영하 2.5도, 대구 영하 0.7도, 광주 영하 0.1도 등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이 2도, 대전 4도, 광주 6도, 대구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보온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지난해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이미 넘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6차 회의가 오늘 자정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포괄적 타결에 있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창의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간 만료로 협정 공백 상태에서 새해 처음 열리는 6차 회의. 하루 앞서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정 대사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타결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절충과 함께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간에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 틀 내의 소폭 인상이라는 우리 입장과 항목 신설에 따른 대폭 증액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기존 협정 틀을 벗어나면 국회 비준이 어렵고 항목이 신설될 경우 현재의 총액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다만 또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저희는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 대사는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을 공개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장했던 사안이라 상황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협정은 10차례 회의 끝에 2월에 타결됐습니다. 정 대사는 협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빨리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증액 요구가 너무 커서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남쪽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폐쇄됐던 마닐라 공항이 어제 낮부터 항공기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화산 추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거 피난길에 나섰는데 열악한 교통 여건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연기를 뿜어내는 탈화산이 바라보이는 필리핀 항구도시 바탕가스 지역. 마을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여 더할 수 없이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마치 죽음의 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려는 한 주민이 힘겹게 트럭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날 때마다 화산재가 날려 온통 시야를 막아버리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도로에 쌓인 화산재는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탈화산에서 가까워 화산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바탕가스주와 카비테주 등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Umakyat kami rito siguro mga around 4 p.m. Dahil yung bubong namin narinig namin ba meron lang siyang bumabagsak na maliliit na bato, buhangin.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는 집을 떠나온 주민과 어린이들로 가득합니다. Gaano doon nakisama na po kami sa kanila. Yun po. Natatakot lang po kami kasi ayaw ko naman pong. 피난민의 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교통 여건 부족 등으로 대피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화산 폭발로 전면 폐쇄됐던 마닐라 공항은 어제 낮부터 항공기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사망할 경우 솔레이마니를 살해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이미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5명의 전현직 당국자를 인용해 솔레이마니 살해를 위한 어떤 작전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중동 정세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인정 이후의 상황 변화와 관련해 정부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조세영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대리 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 등 중동 지역에서 국지적인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고 보고 재외 국민과 기업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6개 부문입니다.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다음 달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작에 이름을 올린 곳은 모두 6개 분야.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비 후보에 들었던 국제장편영화상에 이변 없이 이름을 올렸고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의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화는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옥자, 이창동 감독의 버닝 등이 예비 후보에 오른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기생충이 한국 사회의 특수한 빈부격차를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시선까지 놓치지 않은 게 큰 평가를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관한 예의를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어떤 유머 그런 것들 모두 다 캐치하시고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다음 달 열리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을 것이라는 전망도 커졌습니다. 백인 위주의 보수 성향으로 유명했던 아카데미가 최근에는 다양성을 내걸고 해외 영화를 대거 받아들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작년에 이제 멕시코 영화였던 로마가 많은 부분을 수상을 했던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성 감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지만 가능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나 그다음에 여성이나 이제는 아시아인에게 당연히 차례가 돌아올 때가 됐고. 아카데미상의 문을 두드린 지 57년 만에 한꺼번에 6개의 후보에 오른 기생충. 최초 수상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과 함께 다리 아래로 추락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연남동 중국 음식점에선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민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다리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멀리 하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승용차가 추락한 시간은 새벽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모춘교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난간으로 돌진해 4-5m 아래 무심천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고 직후 2km가량 달아나다 뒤쫓아온 시민에 의해 붙잡힌 운전자는 26살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2%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불 켜진 식당 밖으로 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연남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5층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난 불은 주방에 조리기구 등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서는 굿당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굿당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굿당 외부 연통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녁 6시 15분쯤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펜션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펜션 관리자 75살 A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펜션 2층과 내부 집기가 불타 소방서 추산 5,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김 변호사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퇴하는 건 아니라면서 사과할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한 기자입니다. 김기수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취임한 뒤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을 밟고 가라! 밟고 가라! 밟고 가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세월호 유족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의 매체를 운영한 것 등을 이유로 유족들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취임 20여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거취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건 임명을 놓고 반년 가까이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받은 이 위임장
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임명이 지연되면서 유족이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했다는 겁니다. 또 특조위 노조가 임명 반대 성명서를 낸 건 마녀 사냥일 뿐 아니라 법 위반이라며 사퇴 직후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호 유족 및 가습기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참위 위원 임명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위반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에 막혀 참석하지 못한 특조위 의결은 모두 무효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조위는 그러나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명시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김 변호사가 사퇴뿐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상규명은 다 끝났다.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질 게 다 밝혀졌다. 이런 방송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소명을 하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과 이건 니네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자진 사퇴를 하는 건 이건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을까 하는. 특조위는 비상임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니만큼 정부의 절차를 지켜보겠다면서도 8인 체제의 위원회 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특조위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유족은 위원직 사퇴를 넘어 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국 PC방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브로커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일당이 노린 건 개인이나 회사 PC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PC방 컴퓨터였습니다.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에게 PC방 컴퓨터에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이 악성 코드를 심은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는 전국 PC방 3천여 곳에 21만 대에 달합니다. 이 컴퓨터들은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이른바 좀비 PC가 된 겁니다. 이렇게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 컴퓨터들은 검색어 조작에 사용됐습니다. 전화 상담원까지 고용해 포털 등록 업체들에 연락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관 검색어 조작을 제안했습니다. 돈을 받고 좀비 PC를 통해 실행된 검색은 무려 1억 6천만 건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 검색어를 수만 건씩 등록시켰습니다. 이렇게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또 네이버 접속 시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56만 건, 이용자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브로커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포털에 로그인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프로그래머 등 2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제시한 통합 3원칙을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당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천권 등 기득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정당 이름 앞에 비례를 붙인 명칭은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린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자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민생범죄 수사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맡은 인력의 재편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7개월 가까운 검찰의 보강 수사에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새 보수당이 제시한 통합 3원칙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당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천권을 포함한 기득권 싸움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탄핵의 잘잘못은 따지지 말고 개혁 원칙 아래 새로운 당을 만들자. 새로운 보수당이 줄곧 주장해온 이 같은 보수 통합의 조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발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합 6원칙에 새보수당의 요구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새보수당 역시 황 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수용으로 해석하면서 한국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황 대표가 우회적으로 확답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대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탄서를 달았습니다. 황 대표가 이왕 수용할 거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음직한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걸림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 내 친박계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새보수당 역시 불가역적으로 명문화를 해도 못 믿을 텐데 구체적이지 않은 말만 믿고 통합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한국당은 중도를 포함한 반문재인 진영을 모두 합쳐 자유민주 진영 모두를 통합 대상으로 보지만 새보수당은 통합 대상은 한국당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권력인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두고 각 세력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합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이제 통합과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를 만들고 선거를 치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본론에는 접근도 하지 못해서 통합까지는 아직 남은 산이 너무 많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죠.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 명칭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당장 이름이 비슷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4.15 총선의 중대 변수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례 공공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포함한 의결사항 8건입니다. 현재 한국당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까지 도마 위에 오른 곳은 모두 3곳. 2시간 반 예상보다 길었던 회의 결과는 사용 불가였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 3항 새 정당은 이미 사용 중인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례정당은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꼼수에는 묘수라며 위성정당 카드를 꺼냈던 한국당으로선 총선 로드맵에 급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비례대표를 모두 위성정당에 몰아주고 총선 이후 합당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건데 때문에 한국당은 선관위가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겉으론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속으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탈세 목적으로 이원 서류되고 한 지붕 아래 사는 위장 이원.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관위 결정을 제외한 다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는 곧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간 기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해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민생범죄 수사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맡은 인력의 재편 가능성도 시사해서 검찰 내부에선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더불어 민생범죄 수사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맡은 인력의 재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현안 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사팀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내부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희도 대검 감찰 이과장은 지난주 대검 참모를 전원 교체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검찰을 다시 정권의 신여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수사단 설치를 미리 승인받으라는 것도 법무부 장관이나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검사들도 댓글로 힘을 보탰습니다. 박철환 부산지검 창원지부 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말한 민주적 통제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물었고, 대검의 다른 부장급 검사 역시 정치적 견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켜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체된 대검 참모진과 첫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언급 없이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해달라고 원론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했던 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의 갈등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복귀합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이 총리가 내일 오전 지도부를 찾아서 인사하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복귀 소감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해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신 한국은 관찰 대상국은 유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중국을 제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해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해제가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맞춰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찰 대상국은 유지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1면입니다. 우리 집 윈도우 7 PC 큰일 났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합니다. 해킹과 악성 코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만 해도 60% 넘게 윈도우 7을 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쪽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탈화산이 폭발해 화산재 기둥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한때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 요구대로 보수통합 6대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기사, 동아일보 1면을 차지했습니다.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경찰 66년 만에 수사 자체 종결권,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수사 초기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로 달라진 검경 수사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세월호 당시 해경 간부들 우리 목돈 벌 기회. 세월호는 국민적 슬픔이지만 자신들에게는 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해경 간부들의 발언이 문건에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덕분에 수당이 늘었다고 말하는 등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회계 급식 등 유아교육 투명성 강화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1년 만입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최하위,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최상위,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국민 민원 처리 대응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어린 팬층을 사로잡은 이른바 선한아재 양준일 씨입니다. 10대와 20대 가운데 절반이 양씨를 안다며 90년대에는 너무 앞서가 인정받지 못했다가 재조명받는 50대 가수의 매력을 분석했습니다. 쇼트트랙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휩쓴 국가대표 두 선수의 호쾌한 세레머니 모습입니다. 오른손에 3개, 왼손에 2개의 금메달을 든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팀 에이스 황대현의 시원한 레이스 전략을 다뤘습니다. 화요일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한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지금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14.8도, 파주 영하 10.2도, 서울 영하 5.7도로 어제 아침보다 1, 2도가량이 낮습니다. 또 지금 중북부 지역은 하늘이 맑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과 청주 4도,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강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시각 오늘 자정부터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북미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훈수를 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북한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에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설레발이나 호들갑, 바보 신세 등 격한 용어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정부는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다면서 애둘러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고문 담화에 이어 매체를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를 미국의 하수인,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눈치만 보며 북친 연습을 계속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북한 매체의 언급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한 북한의 대남 비난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면 돌파에 따른 내부 결속을 위해 비난 수위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대화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필리핀스도 마닐라 남쪽 탈화산 폭발로 폐쇄됐던 마닐라 공항이 어제 낮부터 항공기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은 그제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활주로와 주변에 떨어지자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 500편 이상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장 지휘본부를 가동해 교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어제 한동만 대사와 임재훈 총영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교민과 관광객 피해 여부와 현지 공항 운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직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구속위기를 면했습니다. 7개월 가까운 보강 수사에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서울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혐의 모두 부인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재판부는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7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대만, 홍콩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유흥주점인 몽키 뮤지엄을 차린 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3년여간 10억대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승리가 미국에서 신용을 담보로 칩을 빌리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자본거래 미신고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도박 사실을 빼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과 함께 다리 아래로 추락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다리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요. 멀리 하천 한가운데를 보면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모충교 상황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다리를 지나다 난간을 뚫고 4-5m 아래 무심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2%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청주 로데오 거리 인근에서 뒤쫓아온 시민에 의해 붙잡혔는데요. A씨는 인근 지구대로 넘겨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의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발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영화상까지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아카데미상 도전 5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승준 감독의 단편 영화 부재의 기억도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침몰 당시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올해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평균 희망 연봉은 2,90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정보 플랫폼 사람이는 구직자 1,141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취업할 경우 받고 싶은 희망 연봉의 평균은 2,929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마이크로 LED 생산성을 최대 1000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 차세대 꿈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기존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보다 반응 속도와 발광 효율, 내구성이 뛰어나 디스플레이 가운데 최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기물로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 LED의 생산성을 최대 1000배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롤러잉크로 판화를 찍는 것과 비슷한 기술로 디스플레이 화소마다 무기물 마이크로 LED를 배치해 OLED보다 반응 속도와 발광 효율, 내구성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연구소 기업 설립을 통해 10인치급 스마트 패드 패널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전사 장비를 개발하고 시제품 생산 등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100인치 이상의 대형 TV라든지 5개 광고판용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3차원 곡률을 가진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CD와 OLED가 점유하고 있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중국의 추격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마이크로 LED 상용화 기술은 디스플레이 강국의 면모를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올해 경기도 안산시는 정부가 지정한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내국인과 차별 없는 외국인 복지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200만여 명 가운데 9만여 명이 모여 있는 안산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대부분 3D 업종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생활 여건은 넉넉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5세 이하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주고 있지만 늘려달라는 복지 시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걱정스러운 분들 많이 계세요. 올해는 정부가 정한 안산 방문의 해. 국내 최대의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와 서해를 끼고 펼쳐지는 대부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올해는 관광 포럼과 염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더해 사상 최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골목 경제 살리기에 이바지한 지역 화폐 발행액을 500억으로 늘리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추가로 조성해 서민 경제 살리기에 나섭니다. 명품 상권 육성과 상인의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녹일 것입니다. 안산시는 영세 가구와 장애 학생,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을 전국 최초로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에 여성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가 3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이제 시선은 도쿄로 향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에이스 김연경과 무섭게 성장한 이재영 등 이른바 황금 세대가 도쿄에서 일 한번 제대로 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올림픽 티켓이 걸린 결승전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복근 부상으로 준결승에 결장한 김연경의 출전 여부였습니다. 보란듯이 출격한 김연경은 22점을 몰아치며 태국 홈 관중의 일방적 응원을 잠재웠습니다. 김연경은 복근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진통제를 맞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당연히 아프기는 하죠. 찢어졌으니까. 찢어지는데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뭐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또 관리도 잘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는 또 진통제가 있으니까 또 진통제를 먹으면 뛰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에이스 김연경의 투혼은 역시 부상을 달고 뛴 차세대 에이스 이재영의 강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저희가 진짜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못하고 뭐 다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마음도 아팠고 그냥 그랬던 거 뭔가 다 같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울려요. 이번 대회 이재영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결승까지 5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60%로 1위, 득점 2위, 서브 리시브 효율 3위, 말 그대로 공수에 걸친 만점 활약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재영의 쌍둥이 동생 이다영과 김희진, 양효진 등 주축 선수들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황금세대라는 찬사가 어색하지 않은 여자 배구는 도쿄에서 44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올림픽에서도 뭔가 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서 정말 고생한 스태프진이나 선수들한테도 많이 성장했고 또 올림픽 가서도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32살인 김연경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 모른다는 점도 선수단의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무대인데 정말 꼭 한번 메달을 따고 싶고 연경 언니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어요. 2012년 런던 대회 4위, 2016년 리우 대회 5위, 배구 여제를 필두로 원팀으로 뭉친 황금세대가 도쿄에선 웃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우리나라 레슬링의 간판 스타 김현우 선수, 어느덧 올해 32살입니다. 김현우 선수에게도 이번 도쿄올림픽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투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레슬링의 간판 스타 김현우가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경기 시작 39초 만에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도쿄올림픽 대표 자격을 획득합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한 대표팀 경력만 만 10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야 하는 관문이 남았지만 김현우는 올여름 도쿄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올림픽 메달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아니라 진짜 한국 대한민국 레슬링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이번에는 꼭 금메달 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나이로 32살이 된 김현우는 20대 청춘을 대표팀에 오롯이 바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옥 훈련을 이겨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계곡물로 뛰어들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물로 김현우는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후 모든 종합대회에서 시상대에 오르며 레슬링 대표팀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쟁자 없이 모든 국제대회에 나서다 보니 전력이 완전히 노출됐고 2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치고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는 게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충격이 생각보다 좀... 아직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후배가 나오지 않아 두 어깨에 짊어진 부담이 더욱 무겁다는 김현우. 레슬링을 더 부흥을 시켜서 어린 선수들이 더 레슬링을 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 종목에서조차 제외된 레슬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베테랑의 투혼이 원형 매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레슬링 화이팅! YTN 허재원입니다.
네, 출근길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15.1도, 파주 영하 10.2도, 대전 영하 2.9도, 서울 영하 5.7도로 어제 아침보다 1, 2도가량이 낮습니다. 추위 속에 남해상에서는 비구름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는 5에서 20mm,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과 청주 4도, 전주 5도, 부산과 울산 6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이 조금씩 올라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